네. 여러분, 우리 수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같이 한번 경찰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공개했던 이 경찰대학교 예시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 경찰대학교 언어논리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 제가 봤더니 역시 그 피셋 문제랑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걸 이제 우리는 확인했어요. 사실 경찰대학교가 원래 4월 달에 문제를 공개한다 그랬는데 5월 달에 공개를 했고, 그때 제가 늦어지면서 했던 얘기가 하나 있었죠. 이 자꾸 공개가 늦어지는 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는 걸 거다. 이렇게 늦게 공개하면서 갑자기 되게 새로운 형식을 낼 리가 없다. 되게 새롭게 낼 거면 일찍 공개했을 거다 라고 했었는데, 역시 문제를 보니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준비했던 대로 언어 논리를 준비하듯 똑같이 준비하면 되고,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그 5급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위주로 풀어보고 있었잖아요. 그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 경찰대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어떻게 풀면 좋은지, 답은 어떻게 내면 좋은지, 이 경찰대학교에서 내신 분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 시험지 꺼내 주시고 우리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형은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지금 다음 글과 부합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일치 불일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합하는 것을 묻는 문제, 알 수 있는 것은 묻는 문제, 뭐 또는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 같은 것들을 보통 우리는 일치 불일치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논리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증 반박하는 문제, 어떤 논증을 주고 그 논증에 대해서 비판하는 문제, 그리고 특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칸, 그리고 뭐 문장 수정 같은 유형들. 그래서 오늘 각각의 유형들을 보면서 어떻게 읽어 내려갈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그 전에 우리 다시 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는 김에 이거부터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글을 읽는 규칙. 우리 얘부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둔 상태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신경 써야 될 것들, 저는 보통 구조적인 사고와 내용적인 사고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편이죠. 이건 사실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 구조적인 사고와 내용적인 사고 두 가지를 같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구조적인 사고를 할 때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첫 번째가 문제점과, 이 한글 수업이니까 문제점과 이렇게 쓸게요. 문제와 해결책. 이런 식의 글의 구조. 두 번째, 통념과 반박. 저랑 수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항상 이렇게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질문과 답변. 이렇게 세 가지 형식에 따라 글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내용적인 사고에 대한 얘기죠. 어떤 내용적인 사고를 할 때 핵심이 뭐냐? 핵심은 뭐였냐면 소재 간의 관계라는 거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소재 간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신경 써야 되는 건 바로 소재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라는 거였고, 그때 우리가 신경 쓰는 첫 번째가 바로 비교되는 두 소재였어요. 여기에 플러스 한다면 인물 집단, 그리고 상황을 설정해 주는 표현이죠. 항상 이런 친구들의 우리는 표시를 해두시면 되고, 두 번째,
하나의 개념이 둘 이상으로 나뉠 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이라고 했을 때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과 재능으로 성공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두 개로 쪼갤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재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포함관계라고 적어볼게요. 어떤 소재가 어떤 애를 포함하는지, 특히 이 포함관계를 따지는 건 여러분들 앞으로 그 논리적인 판단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할 친구가 될 겁니다. 소재 간의 포함관계.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도로 더 적을 건데요. 이 항상 정의하는 부분, 뭔가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정의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요게 지금 5번째를 밑에 쓰면 안 보이실 테니까 전 여기다 쓸게요. 밑에다 적어주세요. 바로 이런 거죠. 이걸 전 영어에선 뭐라고 표현하냐면 깔고 가는 표현이라 그래요. 한국말에도 엄청 많겠죠. 대표적으로 물론, 흔히, 보통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뒤에 그러나 같은 친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글을 읽는 규칙은 이런 규칙들에 따라 읽을 거다. 특히 우리가 집중하게 될 부분은 이런 글의 구조, 그리고 이런 소재 간의 관계에 대한 사고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글의 큰 틀을 그려둔 상태로 그 틀 속에다가 내용을 맞추는 그 연습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틀을 만드는 연습을 통해 내가 지금 당장 정확히 읽어내야 되는 정보와 나중에 선지에서 꼭 필요할 때만 찾아야 되는 정보,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글을 빠른 속도로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는 규칙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공개 강의에서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 제가 글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하는 판단, 또 3가지 친구들 적어볼게요. 사실 이건 논리식에 대한 얘기고, 그 논리식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시면 좋은데 우리가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논리식, 그런 복잡한 용어 말고 그런 논리식들 한번 적어볼게요. 자, 논리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A는 B이다라고 쓰면 저는 항상 이 친구를 어떻게 이해하냐? 아, A이면 B란 뜻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요. 우리가 말을 바꿀 때는 A는 B이다라고 쓰면 A이면 B이다처럼 이해하시면 되는, 그래서 두 번째로 A이면 B이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저는 A면 B이다로 판단하는 게 제 기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결과 이렇게 된다라는 거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뭐 할 때에만 뭐뭐 하다. 뭐뭐 할 때에만 뭐뭐 하다. 이건 어떤 그 영어에서는 only가 들어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할 때에만 뭐뭐 하다라는 말은, 이건 한 번만 예로 들어드릴게요. 빠르게. 여학생이어야만 여대에 갈 수 있다예요. 이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A가 아니면 B도 아니다라고 읽어내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들 경찰대학교 예제 문제를 보니 여러분들은 얘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를 보니 요거 가지고 내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뭐뭐일 때에만 뭐뭐하다라고 말하면 그게 아니면 얘도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연습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항상 이런 논리관계를 그릴 땐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대우관계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대우관계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겁니다. A이면 B이다니까요. B가 아니면 A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A이면 B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순간 B가 아니면 A도 아니다라는 표현이 항상 같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언어 논리 문제를 풀 땐 더더욱 이 대우관계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잘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로지 뭐뭐일 때에만 뭐뭐하다라는 표현은요, A가 아니면 B도 아니다니까요. 이 친구는 B이면 A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일 때에만 뭐뭐하다라는 말과 그냥 A이면 B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돼요. 둘은 관계 자체가 달라지는 다른 말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해야 될 게 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지금 바로 읽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꼽으라면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 적어두시면 이제 글을 읽는 기초와 제가 앞으로 활용하게 될 논리식의 근본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문제 푸는 걸 보시면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아주 어려웠던 문제들을 좀 자세히 풀기 위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풀만한 문제들은 쭉쭉 넘어가는 것도 좀 해볼게요. 어쨌든 부합하는 것을 묻는 문제니까요. 이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한번 여러분들 봐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측정은 이라고 되는 순간 측정이라는 말에 대해 정의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되는 건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측정이란 물리적인 측면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구나. 측정이란 숫자로 나타내는 것. 이제 시작된 얘기는 측정이란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물리적인 측면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 자, 이제 계속 들어가 볼게요. 자연과학이 다른 과학들에 견주어 더 빠르게 자라나게 된 것은 측정 장치를 써서 사물의 속성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어지는 모든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두 번째 문장도 결국 무슨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측정 장치를 써서 숫자로 나타냈다예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말도 측정은 숫자로 읽어내는 거, 측정을 통해 숫자로 나타내주는 거, 이런 식으로 글은 같은 말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등장하게 돼요. 바로 다른 과학과 자연과학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둘은 비교 대상이 되는 거고, 자연과학은 이랬다가 되는 겁니다. 다른 과학은 아니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사물의 속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과정을 우리는 수량화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숫자로 나타내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수량화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글은 결국 뭐가 되는 것 같냐면, 여러분 측정이란 곧 측정은 무엇인가를 수량화시키는 거다 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재밌는 건 진짜 이 글은 그렇게 가다가 끝나요. 측정은 수량화다 같은 얘기를 쭉 가다가 끝납니다. 하지만 모든 수량화가 곧 측정은 아니다. 이 말은 왜 한 것 같으세요? 이게 전형적인 글의 구성이에요. 어떤 명제가 측정이면 수량화라 그래서 수량화라고 측정은 아니답니다. 이렇게는 아니란 뜻이에요. 결국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측정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의 개념 관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측정이라는 개념은 수량화 속에 속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하게 되는 거고, 수량화라는 개념은 측정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측정이라면 수량화시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수량화인 모든 것들이 다 측정인 것은 아니에요. 수량화하는 것들 중엔 측정이 아닌 것들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요 얘기가 되는 거고, 됐죠? 예컨대 믿음직한 측정은 수량화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측정이 이게 의문문이 나왔으니 좀 볼게요. 다른 실험들과 다른 점은, 그냥 경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측정과 다른 것들을 또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그냥 또 무슨 얘기죠? 측정은 수량화다. 보이시나요? 이 말은, 이 지문은 그냥 이거 무한반복이에요. 측정은 수량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다른 거다. 됐죠? 그래서 수량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자연과학은 1300년 전후의 수량화 혁명은 르네상스와 과학의 혁명을 씨앗일 때 이렇게 쭉 가는, 그냥 측정은 수량화다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하지만 수량화는 곧 측정은 아니에요. 포함 관계가 되는 겁니다. 둘이 같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1638년 무렵 갈릴레이는 낙하 운동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데 성공했고, 데카르트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량화를 통해 뭔가 이해한 것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거 말고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예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지문에서, 선지에서 물어보면 찾는 겁니다. 이 글은요, 지금부터 저 측정은 곧 수량화다, 하지만 수량화라고 해서 측정은 아니다, 이 논리를 깨는 게 아닌 이상 어차피 이어지는 모든 말은 다 그것을 받아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르면 물체를 그렇게 그릴 때만이 물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를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한 가지를 본다면, 여러분 데카르트의 입장에서 한 가지를 본다면 바로 이런 포인트는 보셔야 돼요. 뭐가 보이시죠? 많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보니까 경찰대학교 내신 분은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릴 때만이 물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물체를 공간의 좌표기 아래 펴져 있는 그림으로 그리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읽어내셔야 돼요. 이걸 읽어낼 때 그리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구나가 아니고요. 그리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뭐 할 때 많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 앞으로도 되게 중요할 거니까 잘 봐두시고, 또 있어요. 그릴 수 있는 대상만이 자연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릴 수가 없으면 자연과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예요. 이렇게 읽어내면 됩니다. 그릴 수 없으면 과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수학 원리를 낳는 출발점이 됐고, 측정 장치를 만들었고, 온도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도 전부 다 측정 장치에 관한 설명이 쭉 이어지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지로 가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습시키게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문으로 안 돌아가고 답을 찍어보는 연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일치 문제는 지문으로 다시 안 돌아가고 답을 찍어볼 줄 아셔야 돼요. 측정은 수량화는 자연과학의 뿌리다라고 하는 순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측정과 수량화는 같은 건 아니에요. 수량화라고 측정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량화가 뿌리가 아니에요. 측정이 뿌리지. 얘가 성립하게 되려면 측정은 곧 수량화다, 수량화도 곧 측정이다가 성립해야 수량화는 자연과학의 뿌리다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량화 중엔 측정인 수량화도 있고 측정이 아닌 수량화도 있기 때문에 수량화는 자연과학의 뿌리다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관찰과 실험은 자연과학의 바탕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관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3번으로 가볼게요. 뉴턴 과학에서는 바로 오로지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었다. 얘도 어떻게 찾는 거냐면요, 뉴턴이 측정할 수가 없으면
자연과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뉴턴 과학이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글은 인물 집단을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뉴턴 과학이 아닌 다른 애가 말한 거면 틀린 겁니다. 뉴턴 과학에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지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인물 집단을 조심하시면 되고, 그니까 여러분 좌표계 이게 딱 뭐죠? 뭐뭐 할 때 많이 뭐뭐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이거 못한다. 딱 그릴 수 없는 것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됐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라는 말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내서 정답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5번도 인과관계가 아예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로 2번으로 가볼게요. 뒤에 또 25문제여서 풀 게 많아가지고, 자, 또 2번으로 가서 포인트 한번 잡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똑같아요. 일치 문제니까 또 핵심 잡아가면서 풀겠습니다. 과학의 각 분야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갖는다. 과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얘기고, 여러분 패러다임은 이라고 돼 있으니 패러다임을 정의하는 얘기,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건 볼 필요가 있어요. 탐구해야 할 주제들과 그 안에서 작업하는 방식들을 규정한다. 아, 패러다임을 가지고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방식을 정하는 거구나. 됐죠? 하나의 패러다임은 하나의 과학 분야를 정의한다. 하나의 분야에 동시에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당 하나의 패러다임. 과학 분야 하나당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는 거고, 한 연구에 패러다임이 없다면 아직 그 연구가 무르익지 않았다. 없으면 무르익은 게 아니다. 패러다임의 역할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패러다임은 모임을 조직화하고 시작하게 해서 하나의 관역 분야가 생겨나게 만드는 거. 뭐 계속 그냥 패러다임의 역할, 과학의 분야, 하나의 분야에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는 거죠. 자, 한 연구 분야의 패러다임이 막 생겨난 시기에 연구자들은 패러다임을 의심하지는 않는데요. 됐죠? 그들은 패러다임에 반하는 문제는 패러다임을 잘 따르기만 하면 언젠가 풀릴 퍼즐로 여긴다. 이 두 말을 통해 하고 있는 건 패러다임을 의심하지 않는 것에 관한 얘기가 지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즉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18세기와 19세기 천문학자들, 제가 계속 표시하는 게 여러분 인물 집단과 상황 설정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패러다임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패러다임 자체를 의심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을 패러다임으로 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패러다임으로 풀릴 수 있다라고 본 거고, 패러다임은 연구자들이 뭘 연구해야 될지도 알려준 거고, 연구자들은 패러다임에 따라 더 깊고 꼼꼼하게 탐구하다 보면 퍼즐로 풀리기도 하지만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도 생기기도 한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글의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문의 중간에, 자 여기까지 얘기가 지금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문이에요. 패러다임의 역할과 패러다임이 하는 것들에 관한 설명문. 이렇게 지문의 중간에 그러나가 나오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 문제 상황에 관한 얘기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죠, 잘 모르겠는 글 중간에 그러나가 등장하면 걔부터 문제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영어든 국어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지문의 중간부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여기까지 얘기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의심도 안 하는 얘기, 패러다임을 믿는다는 얘기, 여기부터 뭐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패러다임이 의심받기 시작하는 사례, 패러다임에 문제가 생기는 얘기가 저 하지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도 생겨나게 된대요. 처음에는 퍼즐이라 여겼지만 결국 아무리 애써도 풀 수 없을 때 그때를 변칙 사례라고 하게 되고요. 변칙 사례가 몇 개가 생겨나도, 여러분 몇 개가 생겨나도
처음에는 이게 영어로 치면 at first 같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 깔고 가는 표현이에요. 이건 여러분 거의 뒤에 말을 거의 그냥 결정지어준 말입니다. 처음에는 연구자들은 반증으로 여기지 않다가 나중에는 반증으로 여겨서 패러다임을 바꾸겠죠. 정해진 미래예요. 이렇게 글이 보여야 돼요. 처음에는 연구자들은 반증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 변칙 사례들이 쌓이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누군가는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대안 패러다임이 생겨난다. 기존 패러다임이 시간이 흘러서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라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 패러다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자, 대안 패러다임이 막 생겨나면 그 패러다임으로는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이 당연히 많죠. 하지만 일단 대안이 나타나면 기존 패러다임엔 위기가 찾아온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지금 깔고 가는 표현이거든요. 또 필자가 한 번씩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한 번씩 깔아두는 표현이에요. 자, 얘는 왜 깔고 가는 표현일까요? 이 친구는 당연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당연히가 들어간 문장은 필자가 그냥 깔고 가는 표현. 당연히 그렇지. 근데 그래도 이거야를 말할 때 쓰는 그래서 하지만 뒤에 다시 기존 패러다임이 없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영어든 국어든 지문의 중간에는 필자가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한 번씩 깔아두고 가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깔고 가는 표현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 여기 그러나가 등장해도요 같은 얘기가 뒤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되는 글의 구조예요. 얘가 계속 되겠죠. 위기가 찾아오고요. 누가 그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젊은 연구자들, 새로 시작하는. 이제 대안 패러다임으로 만드는 게 누구죠? 새로운 연구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연구를 새로 시작하는 연구자들이 이제 대안 패러다임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죠? 그 얘기가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우리 한번 이거 답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1번 문장, 1번 선지 볼게요. 과학자들은 변칙 사례를 접하면 곧바로 패러다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이거 이런 걸 있죠. 안 돌아가고 지우셔야 돼요. 흔들린 적 없습니다. 몇 개가 쌓여도 처음엔 괜찮다 그랬어요. 이런 게 다 깔고 가는 표현들이고, 패러다임은 한 과학 분야의 탐구 주제와 탐구 방식을요 여러 방향으로 여러부터 틀렸어요. 여러 방향으로 규정한다 틀렸고, 자, 과학은 기존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가 틀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을 거예요. 점진적으로가 틀렸고, 여러분 퍼즐을 해결하는 대안 패러다임이 생기면요 기존 패러다임을 따르던 이들이 차츰 이를 지지하게 된다. 이거 남겨둔 상태로 여러분 5번 선지로 가볼게요. 18세기와 19세기의 천문학자들은요 천왕성의 운동에서 뉴턴 패러다임을 불신하는 계기를 찾지는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집단 표현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물 집단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4번과 5번 선지 같은 친구들 때문에 그래요. 4번과 5번 선지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 이 워딩 그대로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선지에서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누구죠? 기존 패러다임을 따르던 이들이 보였어야 돼요. 기존 패러다임. 자, 대안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죠?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차츰 지지하기 시작하는 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이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을 때 18세기, 19세기 천문학자들은 누구였죠? 패러다임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는,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하는 계기를 찾지는 않겠죠. 이 사람들은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바로 우리 3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3번 문제도 또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얘도 비문학 같은 문제니까. 각은 평면상의
오케이. 이 각이라는 것은 서로 벌어진 정도 교차할 때 각의 크기를 각도라고 하는데 원둘레는 360도래요. 1도를 60등을 하면 뭐 1분이 나오고, 그래서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을 우리는 근일점이라고 한대요. 행성이 해 주위를 돌 때 둘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이 근일점인가 봐요. 그리고 수성의 근일점이라는 것은 매년 변한다. 뉴턴 역학 이런 거 보시면 돼요. 항상 뉴턴 역학 같은 친구가 나오면 얘랑 비교될 만한 다른 이론이 등장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물 집단이에요. 상황 설정과 인물 집단이 나왔을 때 봐두는 건 이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일점은 1년에 55.57 각초만큼 움직여야 하고요. 이 값은 실제 관측에 0.43 각초만큼 차이가 난대요. 실제로는 0.43 관측이 더 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하면 이게 56초예요. 56 각초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고, 자 계속 가볼게요. 행성의 타원 궤도는 그 장축과 단축이 고정되지 않는데 균일하지 않은 태양 질량 분포라 다른 천체의 영향으로 세차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얘 때문에 세차 운동을 한대요. 이런 말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세차 운동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요? 저런 거 알고 푸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인과관계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 인물 집단들만 정확하게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성의 근일점 이동이 태양과 수성 사이에 균일하지 않은 질량 분포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1859년 수성과 해 사이에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 행성을 불칸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다음 단락부터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바꿨어요. 지금 인물이 뉴턴, 이 사람, 아인슈타인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을 반대로 쓴 것들이 나왔을 때도 틀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중력에 관한 아인슈타인의 이론. 그는 이 이론에서 뉴턴 방정식을 대신하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선보였대요. 오케이. 뉴턴과 비교될 만한 친구가 될 거고. 새 방정식에서 물질과 마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거 있죠. 나중에 인과관계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시공간은 단순히 알갱이들이 노리는 빈터가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는 마당이고, 마당은 굽을 수 있고 출렁일 수 있고, 이 마당 덕분에 물체가 중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다른 천체의 영향 없이 행성 자체의 중력 효과만으로도 세차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세차 운동의 크기는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거나 태양에 가까울 행성일수록 그 효과가 크다. 어떻게 기억해요? 이거 그냥 가는 거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의 경우 한 번 공전하면 0.1초씩 움직이는데 1년에 약 0.43 각초다. 1940년대 수성의 근일점 이동을 측정한 결과 바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했던 것과 일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1번 선지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1번 선지가 일치하는 선지가 되려면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1번 선지가 일치하는 선지가 되려면 어떻게 써 있어야 되죠? 물질이 있어야만 중력마당도 있다라고 써 있는 말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만 중력마당도 있다라고 있어야 얘가 일치해요. 오로지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중력마당도 있다 이렇게 쓴 거 아니면 얘 불일치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여러분 아까 전에 0.43 더하면 56 각초 맞아요. 그래서 얘는 맞고, 자 불칸이 실제로 발견되었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반증되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칸의 존재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반대 관계인지예요.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반대 의미로 불칸이 등장한 건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반박하는 얘기로 불칸이 등장한 건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자체가 애초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수성의 근일점을 알 방법이 아니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 전에 뉴턴부터 이미 근일점 얘기가 이 글엔 있었습니다. 됐고, 수성과 해 사이에 행성이 없다면 근일점 이동을,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1번과 판단이 똑같습니다. 행성이 없다면 근일점 이동을 설명하기 어렵다가 되려면요, 오로지 행성이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야 얘가 되는 겁니다. 됐고, 그래서 정답은 이쪽으로 가주시면 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 비문학 같은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글읽기의 규칙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 빈칸 추론 문제거든요. 우리 4번 문제에 나오는 요 빈칸 추론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빈칸 추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의 관계예요.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의 관계, 빈칸이 원인자리인지 빈칸이 결과자리인지 빈칸과 무엇인가가 반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어지는 말 속에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써 있는 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는 근거를 찾을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게 될 가장 중요한 건 빈칸을 주관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요 빈칸 문제 풀이법, 빈칸이 원인 자리냐 결과 자리냐 반대 관계가 뭐가 있냐라고 묻는 예요. 결국 제가 맨날 강조하는 뭐죠? 글이라는 건, 문장이라는 것은 소재 간의 관계를 보는 게 전부다. 소재들 간에 어떤 관계가 띄는지를 찾는 거고 그걸 가지고 중심을 잡는 거다라는 개념과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이 어떤 자리에 써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얘기가 필자가 말하고 싶은 원인을 찾는 건지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결론을 찾고 있는 건지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잘 못하겠을 땐 여러분들은 그냥 주제문 같은 표현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제문의 표현에서 똑같이 잡아내고 빈칸의 근거를 잡고 어찌됐든 빈칸을 주관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빈칸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설명에는 무엇인가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대요. 이거 뭘 뛰어넘을까요? 앞에 있는 말을 뛰어넘겠죠. 그것은 마치 오르간이나 그랜드 피아노라도 되는 것처럼 설명했다. 이거 뭐죠? 이렇게 악기에 비유했다가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냥 악기에 비유하는 걸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까지가 비유에 관한 얘기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가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빈칸에 들어갈 얘기는 앞문장에 써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 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영어로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영어가 편한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걸 영어 문제 풀 때는 똑같이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문장, 다음 문장이 주제문이다 라고 말하는 개념 중 하나가 뭐냐면 주어, 비동사 이렇게 쓰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냥 영어도 똑같다는 걸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얘는 이거 이상이다의 뜻이에요. 얘는 이거를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얘기가 영어로 치면 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영어로 치면 이 자리에 빈칸 뚫린 겁니다. 이렇게 점 찍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빈칸의 근거는요, 반드시 어디 써 있게 돼 있냐면 앞에 써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어 지문에서도 빈칸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 뛰어넘는 무엇인가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고 이 빈칸 얘기는 앞문장에서 이어주는 게 기본이에요. 이런 게 다 논리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에 비유했다가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우리 두 번째 빈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빈칸으로 가서 여러분 이 빈칸이 재밌는 빈칸이에요. 여기서 수수께끼는
여기서 수수께끼는 단순히 한 개의 핵자와 한 개의 전자로 이루어진 수소 원자도 무엇을 가진다는 것이다. 자, 뭘 찾으면 될까요? 그냥 빈칸이 아니라 수수께끼까지를 보셨어야 돼요. 알 수 없다예요. 지금 이게 답이 안 나왔다. 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되는 빈칸이 있는 문장의 관계예요. 지금 얘가 이거를 어떻게 가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의 수소 원자, 한 개의 전자를 가진 수소 원자, 얘가 어떻게 이걸 가지는지 수수께끼다. 알 수가 없다예요. 다음 문장으로 가서 뭘 찾는 걸까요? 뭐를 알 수 없다고 썼든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빈칸 문제야말로 진정한 숨은 그림 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는 내려가서 뭐를 알 수 없다라는 건지를 찾아볼 겁니다. 이 부분에 뭔가를 알 수 없다 안 써있죠? 알 수 없다 뭐라고 써있죠? 스펙트럼의 복잡성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도 드러나지 않았다. 보이시나요? 뭐에 대해 알 수 없었던 거죠? 스펙트럼의 복잡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수수께끼인 게 뭐가 되는 거죠? 스펙트럼의 복잡성이 수수께끼였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펙트럼의 복잡성이 수수께끼였던 거다. 그래서 시적인 비유, 복잡한 스펙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죠. 세 번째 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질문을 했고 플랑크는 그 해답을 여기에 있다 그랬으니 그 해답 얘기가 뒤쪽에 있겠죠. 질문에 대한 답변 얘기가 뒤쪽에 있을 테니 이제 뒤쪽으로 가서 뭐에 비유했는지를 볼게요. 현인 듯 다루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고 뭐 블라블라 현 음악과 관련지었네요. 음악과 관련지었네요. 그래서 음악과 관련지었다 찍으면 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니은, 리을, 비읍으로 가면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이 문제를 복습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나 빈칸을 어떻게 추론했나요? 나 빈칸을 추론할 때 이것이 수수께끼다. 그것을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네. 대체 뭐에 대해 잘 알 수가 없다는 건지를 찾으면 되겠고 복잡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실마리가 없다 그랬으니 빈칸에 들어갈 얘기가 복잡한 스펙트럼이겠네 라고 생각했으면 되는 게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게 이제 논리예요. 여러분들 까다로워 하시는 논리가 되는 게 이런 거고 저는 보통 이런 친구를 논리 퀴즈 유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재밌는 문제예요. 재밌고 뭐 훌륭한 문제입니다. 자, 다 됐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포인트를 잡고 빠르게 답을 찍는 거예요. 복잡하게 사고하고 어떻게 풀고 말고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지게 된 힌트를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제 천천히 푸는 걸 연습했지만 오늘은 모의고사에서니까 진짜 제가 가진 통찰력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저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A이면 B다랑 B이면 A다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참이라고 그 여기 참인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도 우리 한번 조건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을 적용하는 순서는 없으며 규칙을 원하는 만큼 거듭하여 적용할 수 있었다. 단어 A로 끝나면 끝에 O를 첨가하는 단어를 만들 수 있다. 아, A로 끝나면 O를 붙일 수 있다. 맞죠? 규칙 2로 가볼게요.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으면 P 다음에 오는 단어들을 절자대로 중복해서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뭐 PA라고 써도 되고 PAA라고 써도 되고 중복해서 써도 된다는 건 뭐 개수 제한 없죠. 무한대로 써도 되겠죠. 이게 가능한 뜻이에요. 규칙 3 모르고 규칙 4 5가 있으면 이를 없앤 단어를 만들 수 있대요. 자 5가 있으면 얘는 없앨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얘로 가볼게요. 여러분 영수 이 규칙들을 활용해 PA에서 POAAO를 만들 수 있구나. 여러분 문제를 푼다는 건 이 결론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뭐로 바뀌는 규칙을 본 거죠? A에서 O로 바뀌는 규칙을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A에서 O로 바꿀 수 있다의 규칙은 규칙 1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희의 규칙에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답이 있죠. 한 10초 만에 나옵니다. P5에서 AAA를 만들 수는 없구나. 힌트를 다 줬습니다. A에서 O를 갈 수 있는 데는 O에서 AAA로 갈 수는 없다예요. 그럼 여기도 사실은 A가 아니라 뭐죠? AAA에서 O로 갈 수는 있는데 O에서 AAA로 갈 수는 O에서 AAA로 갈 수는 없다. AAA에서 O로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역은 참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답이 뭐죠? 그렇다면 이렇게 2번 끝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이 역의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사고의 틀을 단순하게 만드시라 그랬죠. 절대로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속의 말에는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했어야 되는 건 A에서 O를 어떻게 만들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뭐지? O에서 AAA는 안 된다고 돼 있네.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는 역의 관계. A에서 O는 되는데 O에서 AAA는 안 되네. 그러면 정리하면 AAA에서 O는 되는데 O에서 AAA는 안 된다는 거네. 이겁니다. 역은 참이 아니거든요. 정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게 진짜 문제풀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냐면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시험장 풀이가 아니에요. 무한대로 쓸 수 있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 끝에다가 O 붙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AAA를 O로 바꿀 수 있으면 POAAO가 나오죠. 이렇게 납득시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 A를 5개 쓰고 끝에 O를 붙이고 AAA를 O로 바꾸면 OAAO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이다 라고 하면 이건 문제풀이가 아니라고요. 이런 건 풀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시험장에서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볼 때 뭐야, 여기에서 이건 안 되네, 반대로는 된다는 거네. 왜냐면 여기서 A에서 O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AAA에서 O는 바뀌는데 얘는 안 바뀐다는 거네. 2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통찰력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푼다는 게 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6번도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6번도 빈칸의 근거 찾기잖아요. 제가 빠르게 풀 수 있는 건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나가게 되면, 다만 1962년도에 국경 분쟁으로 한 달 가까이 지속되었던 전쟁 이후로 두 나라는 부딪힌 적이 없다. 왜 그럴까? 원인 찾으면 되겠네요. 빈칸은 원인 자리, 그 원인이 뭔지는 다음 문장에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것부터 일단 감이 왔어요. 감이 왔는데, 장애물, 충돌을 막는 억제력, 끝이네요. 맞나요? 장애물, 억제력. 여기 왜 둘이 부딪힌 적이 없죠? 장애물이 있어서. 두 나라 사이에는 장애물이 있어도 부딪힌 적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다음 문장의 결과 자리에 두 나라 사이의 충돌을 막는 억제력이라고 돼 있고 원인 자리에 장애물이라고 돼 있으니 장애물이 있어서 충돌을 막게 되는구나. 장애물이 있어서가 되는 거고, 자, 선제로 가서 장애물이 있어서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장애물 찾으면 돼요. 이거는 국경이 멀다라는 거고, 이것도 됐고, 장애물, 막고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면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나라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 찾으면 정답은 2번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바로 6번 문제가 될 거고, 여러분 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기까지 풀고, 자, 이거 또 빈칸 문제죠. 자, 여러분, 빈칸은 무슨 자리가 될까요?
결과 자리가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빈칸을 볼 때 이 판단하는 연습 잊지 말아 주세요. 뭐의 결과죠? 바로 과학 정보의 짧은 수명, 과학혁명이라는 역사적 사실, 현존과학자의 양적 우위, 교육 현장의 관행, 이런 것들을 통한 결과가 무엇일까를 찾으면 되겠고, 이 결과를 못 찾겠으면 이 지문의 핵심 결과를 찾으면 끝나게 됩니다. 이 결과를 핵심적으로 찾는 게 뭔지, 핵심 결과가 무엇인지를 찾으면 돼요. 근데 바로 앞으로만 가도요, 바로 옛 과학은, 왜냐면요, 제가 왜 이 문장을 보죠? 이 정도면 그냥 여기가 답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수준의 말을, 여러분 이래서 있죠. 빈칸 문제는 쉬운 겁니다. 영어든 국어든 빈칸은 쉬운 거예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걸 찾을 줄 알면. 국어는 더 쉽죠. 옛 과학은 무시된다. 여기도 뭐가 들어가면 되죠? 과거의 과학을 무시한다가 들어가면 되네요. 과거의 과학을 무시한다. 자, 과거의 과학을 무시한다 찾아볼게요. 자, 과거의 과학을 무시한다. 여러분, 과학 지식의 유용성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감소한다 지우고, 새롭게 발견되는 과학 지식의 양은 감소 지우고, 과거를 무시한다가 없어요. 과거를 무시한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한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셔야 나중에 뒤쪽에 나오는 21번 같은 문제에 인색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줄 아는 빈칸 실력이 필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언어논리 과목을 준비할 때 빈칸을 이 정도의 보너스급으로 맞추고 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논리관계는 꼭 잘 봐두세요. 논리관계,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얘를 보면서 O에서 AAA로 안 바뀌니까 AA에서 O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여기 역을 갖다 넣으면 되겠네. 정답은 2번. 제가 실제로 푼 방식이에요. 지금 모의고사에서 보여드리는 방식은 정말 찐으로 제가 시간 주고 문제 풀 때 했던 방식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 갈게요. 3시까지 쉬겠습니다. 3시까지 쉬었다가 3시부터 이어서 또 나머지 문제 쭉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